이 동영상은 2003년 방영된 배틀스타 갤럭티카 미니 시리즈 1화 및 2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우주, 인류는 매우 발전했습니다. 혹시 모를 적의 침공에 대비해 대규모 함선을 건조했고 행성과 함선의 군사 시스템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함선, 최신 전투기, 최신 방어망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움직였고 인류는 이것을 높은 수준의 방어체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류는 사일런이라는 적대 문명의 대규모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인간의 군사 시스템이 디지털로 마비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최신 함선, 최신 전투기, 최신 방어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됩니다. 인류가 자랑하던 바로 그 연결성 때문에 방공체계 전체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함선이 있습니다. 퇴역을 앞두고 박물관으로 바뀔 예정이었던 낡은 전함, 바로 배틀스타 갤럭티카입니다. 갤럭티카는 최신식 함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식이었습니다. 불편했고 느렸고 자동화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갤럭티카의 핵심 컴퓨터 시스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이 함선 전체로 퍼지기 어려운 구조, 편리하지는 않지만 침투하기도 어려운 구조. 그래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가장 낡고 불편했던 갤럭티카만은 살아남습니다. 적대 문명은 인간의 최첨단 무기 네트워크, 즉 연결성 그 자체를 자신들의 무기로 바꿨습니다. 가장 최신의 시스템이 가장 취약해지고 가장 낡은 시스템이 가장 안전해지는 순간,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SF적 상상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연결해왔습니다. 서버는 클라우드로 올라갔고 공장은 원격으로 관리되고 금융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었습니다. 병원, 항만, 전력망, 도시 인프라까지 네트워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에는 아주 단순한 이면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접근 가능하다는 것은 공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지금의 생성형 AI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AI의 발전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머신러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AI는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가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니 같은 모델들이 모두 이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는 글을 쓰고 코드를 짜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AGI입니다. 인간처럼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배우고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ASI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적 영역에서 최고의 인간 전문가보다 뛰어난 초지능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면 Sentient AI, 즉 자의식과 주관적 경험을 가진 AI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에 가까운 AI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센티언트 AI가 나타나면 인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AI가 의식을 갖고 인간과 경쟁하고 인간을 방해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센티언트 AI의 시대가 오면 인류 멸종조차 인류에게 가장 자비로운 시나리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미래가 밝을 가능성보다 어두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AGI, ASI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위험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생성형 AI의 시대만으로도 인류는 충분히 위험한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보안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안을 세 개의 벽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바로 수학적 보안, 공학적 보안, 그리고 물리적 보안입니다. 먼저 수학적 보안입니다. 이거는 암호화계 영역입니다. 공개키 암호, 해시 함수, 디지털 서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학적 보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론적으로 풀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시간 안에는 풀 수 없다. 즉 공격자가 암호를 풀 수는 있지만 그걸 푸는데 우주의 나이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면 현실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공학적 보안입니다. 여기는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우리가 의도한 방향대로만 작동하는지, 현실의 구현이 정말 안전한지를 보는 층입니다. 코드, 취약점, 서버 설정 실수, 칩 설계 결함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학적 보안이 원리는 안전한가의 영역이라면 공학적 보안은 현실의 구현이 정말 안전한가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구현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아무리 수학적으로 안전한 암호를 써도 그 암호를 구현한 코드에 버그가 있으면 뚫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보안입니다. 이건 가장 원초적인 층입니다. 서버실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해저 케이블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가, 관리자가 협박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암호가 강해도 장비를 물리적으로 빼앗기거나 운영자가 강제로 비밀번호를 넘기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즉 보안은 수학, 공학, 물리라는 서로 다른 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들은 하나가 뚫리면 다음 층이 자동으로 막아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개 중 하나라도 크게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보안 체계가 크게 흔들리려면 적어도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현재 인터넷의 많은 암호 체계가 특정 수학 문제의 어려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컴퓨터로는 현실적인 시간 안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기반으로 암호를 만들고 서명을 만들고 인증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지금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암호 체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Q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링크에서 Q데이에 대해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주로 첫 번째 벽, 수학적 보안을 겨냥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디 위험한지는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암호 방식이 위험해질 수 있는지, 어떤 표준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흔드는 층은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가 주로 수학적 보안을 위협한다면 생성형 AI는 두 번째 층, 즉 공학적 보안을 흔듭니다. 그리고 이 층은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여기는 운영체제, 브라우저, 서버, 칩 설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처럼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현물 안에는 언제나 버그가 있습니다. 문제는 버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버그를 누가 먼저 찾느냐입니다. 방어자가 먼저 찾으면 패치가 됩니다. 하지만 공격자가 먼저 찾으면 취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이 싸움의 속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흐름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클로드 미소스입니다. 클로드 미소스는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된 챗봇이 아닙니다. 엔스로픽이 제한된 파트너들에게 방어 목적의 연구 프리뷰로 제공한 모델입니다. 왜 제한적으로만 제공했을까요? 이 모델이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너무 강력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엔스로픽은 클로드 미소스가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개발자도 아직 모르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발견하고 악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제로데이라는 말은 아직 개발자도 모르고 아직 패치도 없는 취약점이라는 뜻입니다. 방어자가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국 AISI도 클로드 미소스를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에서는 미소스는 단순한 코딩 문제만 푼 것이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 공격을 흉내낸 32단계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정찰하고 취약점을 찾고 권한을 올리고 네트워크 안쪽으로 이동하는 여러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간 것입니다. 물론 이 결과를 가정에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험 환경은 통제되어 있었고 실제 기업이나 국가 인프라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실제 방어자도 있고 보안 장비도 있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체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AI가 이제 단순히 코드를 짜는 도구를 넘어서 취약점을 찾고 그 취약점을 연결하고 공격 시나리오까지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 능력이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양면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학적 보안은 완벽해서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취약점은 계속 발견되고 공격자는 계속 공격하고 기업은 패치를 내고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이 순환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이 균형을 깨기 시작합니다. AI는 지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코드를 읽을 수 있고 이미 알려진 취약점 패턴을 기억한 뒤 비슷한 구조를 다른 코드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안의 비대칭입니다. 공격은 AI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방어는 여전히 조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취약점을 찾는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질 수 있지만 인간 사회가 그 취약점을 고치는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생성형 AI 시대의 가장 위험한 보안 비대칭입니다. 물론 이런 모델은 방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AI가 취약점을 먼저 찾아주면 기업은 더 빨리 고칠 수 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더 안전해질 수 있으며 보안 연구자들은 훨씬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미소스를 사용해서 보안 취약점을 빨리 찾아서 방어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능력이 공격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드를 안전하게 만들어줘와 이 코드에서 뚫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는 기술적으로 매우 가까운 질문입니다. 공개 모델에는 안전장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요청을 거부하고 악용 가능성이 큰 답변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단위의 행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가가 직접 모델을 훈련한다면 그때는 모델이 거부할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능력을 누가 먼저 갖느냐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핵무기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전쟁에서 2번 사용됐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입니다. 당시에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국가는 미국뿐이었습니다. 즉 한쪽만 압도적인 비대칭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었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가 같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집니다.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영국, 프랑스, 중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핵은 오히려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가 됩니다. 한쪽이 쓰면 다른 쪽도 쓴다. 상대도 파괴되지만 나도 파괴된다. 이것이 핵 억지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AI 사이버 능력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강력한 AI 사이버 능력을 가진 미래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극소수의 국가나 조직만 그런 능력을 가진 지금 혹은 가까운 미래일까요? 만약에 이런 수준의 AI 사이버 능력이 특정 국가권에만 사실상 집중된다면 그 시기가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직 방어체계를 만들기 전에 전력망, 금융망, 군사망에 숨어있는 취약점을 먼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AI를 가진 시대가 아니라 아직 소수만 진짜 강력한 AI를 가진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공격이 일어난다면 방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패치를 더 빨리 하면 될까요? AI로 보안 검사를 더 많이 하면 될까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이 너무 많고 공격 속도가 너무 빠르고 어떤 시스템이 이미 뚫렸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방어자는 더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에어갭입니다. 에어갭은 말 그대로 공기의 틈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시스템을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망과 자동으로 통신하지 않게 만들고 데이터가 꼭 이동해야 한다면 사람이 직접 확인한 후 수동 절차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불편하고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공격에는 강합니다. 바로 이것이 배틀스타 갤럭티카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핵겨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핵겨울은 핵전쟁이 끝난 뒤에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폭발은 순간이지만 그 뒤에 올라간 먼지와 연기, 차가워진 기후, 무너진 농업, 굶주림과 혼란은 오래갑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세계는 겨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한 전쟁이 발생한다면 에어갭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AI 사이버 공격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불씨는 오래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을 두려워하게 되고 시스템을 분리하고 클라우드에서 내려오고 자동화를 줄이며 원격 접속을 끊기 시작합니다. 다시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돌아옵니다. 더 빠른 세상이 아니라 일부러 느려지는 세상. 우리는 AI가 가져올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자금과 관심이 감소하는 AI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먼저 오는 것은 AI 봄, AI 겨울이 아니라 인터넷의 겨울, 즉 에어갭 겨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